이제 로지솔 컨설팅 대표로 나왔지만 사실 저희 그룹이 컨설팅 엔지니어링 시스템즈 세 가지 솔루션을 융합해서 뭔가 좀 차별화되고 현장에 적용성 있는 솔루션을 공급하기 위해서 사업을 열심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괄적인 관점에서 세 가지 사업을 어떻게 융합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로지솔 그룹이 사실은 KPP, KCP, KLP라는 팔레트나 물류용기 유닛 로드 관련돼서 전문 기업으로 40년 정도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동화하고 컨설팅 엔지니어링 사업하고 조금 확장이 의아하다 이렇게 오히려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최근에 들어서 스마트 물류 시대가 열리면서 연평균 20% 정도의 고속 성장을 이루고 있고 고객 기업 또한 35만 개 기업을 가진 좀 그런 일종의 물류 자원 관련해서 플랫폼 공유 경제 형태를 지향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저희가 로지스틱스 4.0 시대라고 얘기하면서 기술도 나오고 뭐 인공지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신기술들을 현장에 넣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이제 로지솔 같은 경우는 로지스틱스 1.0 시대 이건 뭐 증기기관이나 그런 동력이 좀 편하게 사용되면서 운송 모드를 대형화하고 좀 한 번에 많은 거를 나를 수 있고 좀 장거리도 갈 수 있고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일단 이송은 그렇게 두 번째 로지스틱스 2.0 시대를 보면은 이때는 하역의 기계화가 이슈였던 때입니다. 사람이 힘들지 않게 일을 할 수 있게 하자. 사실 이 고민은 여전히 지금도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하역을 기계화하려면 필요한 게 무엇인가? 장비였겠죠. 그래서 이 장비를 쓰기 위해서는 뭔가 핸들링할 수 있는 단위가 효율화되어야 하고 그 효율화를 위해서 첫 번째 필요했던 것이 이제 팔레트, 박스 이런 물류 기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류 기기들을 장비의 호환성 있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닛 로드 시스템 표준을 제정하고 거기에 맞는 규격의 물류기기들을 이제 보급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인더스트리 3.0하고 같은 로지스틱스 3.0의 시대가 왔었죠. 1990년대부터 왔는데 이때는 IT 시대였고 저희 그룹 역시 이 시대에 맞춰서 그럼 우리의 또 역할이 무엇인가 고민을 했었고 이때 지금까지도 여전히 발전이 필요하고 화두가 되고 있는 물류 정보 시스템을 포함해서 물류 기기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물류 자원이나 자산에 대해서 관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때 유비쿼터스 시스템 기반으로 해서 현재 표현으로는 IoT 관련된 준비들을 좀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지스틱스 4.0 시대가 도래를 했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그럼 우리는 인간을 좀 더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무엇인가 다시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 가지고 있는 물류 자산, IT 시스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플랫폼 비즈니스와 컨설팅, 엔지니어링, 시스템즈 이런 사업을 순차적으로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도 많이 들으셔서 조금 지겨우실 수 있는데 현재 보면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펼쳐놨지만 저희가 봐야 될 핵심 부분은 그건 것 같습니다. 뭐 물량도 늘고 이커머스 확대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건 너무 잘 아는 사실이고 오히려 너무 크긴 한데 우리가 눈에 좀 덜 넣고 있는 게 뭐냐면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은 지진이나 뭐 재해나 뭐가 나면은 아우 이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게 몇 년 만이지? 이랬는데 사실 지금은 연 단위로 뭐 사실 정치적 불안정성도 글로벌에 보면 전쟁도 있고 그래서 공급망이 코비드 때 저희가 여실히 경험했지만 붕괴되고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민첩하고 유연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응하려면 물류 시스템 자체도 유연성이 되게 요구된다. 그게 스마트 물류 시스템 아니겠는가 그런 거고요.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오전에도 계속 들으셨던 얘기니까 제가 반복은 굳이 하지 않겠지만 결국 자동화라는 거는 내용을 떠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동화가 도입된다는 거는요. 상황이 확정적이라는 가정에서 좀 출발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공정 자동화 먼저 잘 이루어졌죠. 생산 공정 되게 프로세스가 확정적이고 계획이 변동될 수는 있지만 확정된 계획 안에서는 어느 정도 그대로 가죠. 네. 근데 이제 물류 입장에서 보면 물류 현장은 정말 비슷해 보여도 각각이 다 다르다. 지금 물류인들이 대부분이시니까 공감하실 겁니다. 똑같은 화주사에 똑같은 물량을 똑같은 프로세스로 처리해도 센터마다 차이가 나는 아주 특이한 현상들이 있죠. 그리고 물류 업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정의할 수 없을 정도로 최근에는 풀필먼트 서비스까지 제공하면서 더 복잡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확정적인 것을 1차적으로 가정하는 자동화가 현장에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럼 이거를 무엇으로 완화를 해줄 것인가? 그게 바로 지능일 테고, 굳이 이렇게 나눠서 보자면 AI겠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동화 시스템을 환경에 맞게 센싱을 한 다음에 적절한 반응을 해주면 이거는 좀 유연성이 높아지겠구나. 그래서 이 두 축이 중요한데 이 물류 쪽에 자동화 얘기 처음 나온 거 사실 물류 로봇이 현장에서 쓰일 거다. 제 기억에는 2012년, 14년 그때 이제 말이 촉발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많은 시점이 지나왔고 이제는 전부 물류 현장에 로봇이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10년 이상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네, 이게 바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유연성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좀 부족했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근데 그게 이제 보완이 되고 있는 거고 일부 현장은 실행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도 로지솔에서 이 사업을 시작한 지는 이제 5년 차입니다. 물론 뭐 여기 합류해서 일하고 있는 분들은 경력이 뭐 20년 이상 이렇게 되지만 우리 그룹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저희도 생각이 똑같았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맡았을 때 로봇 당연히 했었고요. 입는 외골격 로봇도 할부로 애저 서비스로 판매도 실제 성공을 했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 DHL 다 아시잖아요. DHL의 기술 담당하시는 임원분이 몇 년 전 세미나에서 하신 말씀인데 DHL도 전 세계 모든 물류센터를 통틀어서 비율로 환산해 보면 자동화라는 게 일부라도 들어가 있는 센터는 우리 전체 센터의 95%다. 그럼 밑에는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갔을까요? 아직은 필요가 없어서? 물성이 안 맞아서?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도 국내에서 막 로봇이나 솔루션들 가지고 고객분들 만나보면 우리나라 기업이 대기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물류가 핵심 경쟁력인 데도 있고 경쟁력까지는 아닌데 유지해야 되는 데도 있고 다양한 현장들이 존재합니다. 저희 이제 기존 로지솔의 고객 포인트가 거래선이 35만 개라 그랬잖아요. 다 못 만나봤어요. 근데 몇천 개 기업을 만나보니까 그러면 이런 현장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이 들었고 그때 저희가 깨달은 게 세미나 가고 어디 방송해보고 유튜브 보면 로봇도 있고 뭔가 많이 얘기하는데 와닿지가 않는 거고 그게 과연 필요가 있을까? 만약에 쓴다면 저렇게 생긴 로봇은 자동화 설비는 누가 몇 개, 몇 종류를 만들어서 공급하는가 정보가 차단돼 있죠. 내가 지금 운영하는 현장은 이게 뭘 건드리는 게 맞는 것인가 냅두는 게 맞는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엔지니어링 시스템 막 다 좋은데 먼저 판단을 해줄 동반자가 필요하다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부분에 대해서 엔지니어링하고 시스템 기반의 설계 역량을 갖추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게 뭐 굳이 저 회사 소개 같겠지만 사실은 우리 물류가 같이 고민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공정의 분석부터 조직, 그 다음에 현장에서의 비용 분석, 안전 시스템 이런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전부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저런 종합 니즈에 맞는 솔루션이 뭔지를 도출을 해서 제시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잠깐 랩업을 하면 결국 고객 입장에서는 투자 대비 효율성이 진짜 있는지, 솔루션이 너무 많은데 뭐가 맞는 건지, 또 중요한 거 하나가 기존의 현장, 다른 자산하고 이게 연동돼서 움직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오른쪽에 거는 데이터도 뭐 건드려야 되고 기존의 시스템하고 진짜 IT 시스템 수준에서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실시간 처리 관련돼서 추가되는 비용이나 기술은 우리가 유지 보수 측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건지,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으셨고요. 실제로도 보면 물류 업계에서 자동화 부분 발전된 거 보면 2020년에 물론 더 많은 기업이 있고요. 이거는 로지스틱스 IQ에서 발표하는 주요 기업인데요. 이제 크기가 요만하죠. 한 380개 기업. 한 5, 6년 전에는 한 몇십 개였습니다. 이것도 폭증인데 24년 판을 보면 확 늘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되는 지점이 신규 진입 분야가 여러 군데 있는데 시스템 통합 및 컨설팅 분야가 중요한 분야로 실제 이 로지스틱스 자동화 시장에서도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솔루션의 범위입니다. 사실 요 전 그리고 제 시간 이후에 개별 솔루션에 대해서는 더 전문가분들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어쨌건 일종의 플랫폼이자 시스템 인테그레이터로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좀 묶어서 고객 니즈에 맞게 설계하는 그런 역량을 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자동화 솔루션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일종의 저희 사업 전략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사실 물류 로봇 관련해서 많이 좀 말씀도 드리고 하는데, 듣고 질문 주시는 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였어요. 제가 난처했던 게, 지금 그 로봇 얘기하고 있는데 공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다음 달에 더 싼 가격에 나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럼 내가 실험체인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고민들, 지금 제안하는 그 기술이 진짜 절정인 건지, 그 로봇을 이제 형태적인 걸 우리 폼팩터라고 하잖아요. 폼팩터가 완성된 건지, 그 모양보다 더 발전되면 도입 시기가 당최 어때야 되는지. 저희 이제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사다가 독점 계약, 연간 대리점 뭐 막 이런 걸 해서 내가 이거를 끌고 가는 게 맞는 것인가? 비단 사업적 이점을 떠나서 고객 입장에서 수요 산업에 제공 드리는 게 이게 맞는 것인가? 사실 그걸 고민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기술 덩어리가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아직 조금 더 봐야 되거나 상용화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아니면 더 어떤 솔루션은 여기도 보면 다스 DPS 소터 있지만 더 잘하시는, 더 업력 있는 오래된 전문 기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굳이 저희가 새로 만들거나 조정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이제 소싱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전략적 협업이나 마켓에서 소싱을 해서 공급하기로 했고, 저희 이제 오토메이션 솔루션 중에서는 조금 집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분야가 조금 색다르게 떠올랐었습니다. 그 분야가 뭐냐면 바로 ASRS, 겐트리, 미니로드, 셔틀 같은 부분입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일단 덩어리가 조금 커요. 그리고 공급하는 입장에서도 이게 되게 정형화된 것 같지만 설비 자체가 커스터마이즈를 해야 되는 니즈가 좀 높아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하면 고객한테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투자를 해서 우리의 이해도를 기반으로 약간의 커스터마이즈지만 투자 소요가 큰 것들을 1%라도 깎으면 조금 단위 단가가 낮은 것보다 고객한테 더 큰 효용, 저 입장에서 보면 더 사업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폼팩터는 더 이상 바뀌지 않는다. 아까 이제 오전에도 저도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오토스토어, 기존에는 ASRS. 잘 생각해보면 ASRS가 오토스토어로 간 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물성과 처리 크기가 달라요. 물론 나중에는 맞춰지겠죠. ASRS는 스태커 기반의 크레인은 보통 1톤 정도 이상의 물자를 핸들링하고, 우리는 창고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가서 보시면 40, 50m짜리 거대한 빌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재화해가지고 직접 저희가
설계하고 공급하고 실제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서비스 솔루션은 전체에 대한 설계, 거기에 들어가는 파트의 이런 설비 장비들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일괄 공급해드리는 게 저희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물류센터 좀 더 복잡하죠. 이 부분 역시도 전체적으로 설계에 더 중점을 두고 있고 요즘은 이제 그게 어느 정도 표준화됐는데 현장부터 바라보고 물성, 물자, 특징들, 물동량 분석, 오전에 니어 솔루션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그런 데이터 분석 다 해서 그걸 기반으로 모델링을 하고 최적 설비를 구성하고 그거를 다시 시뮬레이션하고 3D로 만들어보고 제가 사업하면서 되게 힘든 거는 요즘엔 2D 이런 거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요. 이해는 돼요. 왜? 안 보던 거니까. 보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3D 모델링을 해서 렌더링까지 해서 의사결정자, 고객 기업이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로는 이거는 스태커 크레인이고요.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이 스케일 자체가 이렇게 좀 크다라는 거 간단히 보여드리는 거고 지금 눈에 보이시는 저 범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제작하고 공사까지 다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ASRS 개념인데 뭔가 큰 거죠. 예전에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생산 현장에서는 일반화되었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겐트리를 이용해서 오토스토어와 비슷한 로직으로 박스를 쌓고 분류하고 적치하고 빼내고 이런 작업을 하는 그런 현장이고요. 이것도 저희가 직접 설계하고 구축했고 운영, 유지, 보수까지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죠. 좀 전에 거는 좀 제조업 쪽에 거친 느낌의 물건이었다면 이건 물류센터에서 이렇게 박스들을 분류하는 거고요. 이 겐틀인데 오토스토어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팔레타이저, 뒷팔레타이저 같기도 하고 그런 종류의 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요새는 거의 일반화됐죠. 그래서 이런 GTP 방식의 로봇을 설치하고 캘리브레이션하고 이런 작업들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시스템 부분인데요. 시스템 부분에서 저희가 특히 중점을 뒀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철학적 부분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사람이 편해져야 된다. 관리자도 똑같아요. 실제 현장에서 사람이 어디에서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물류센터를 막상 가보면 사람은 많은데 어디서 하루에 얼만큼 일을 하고 있는지 생산성이 어떻게 되는지 기계가 아니니까 측정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측정을 해야 된다. 그래야 사람하고 기계하고 완전 무인화는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지금의 과도기적 현장은 섞일 수밖에 없다는 가정하에서 연결을 해서 일을 하려면 사람이 자동화 설비와 앞뒤에서 어디든 만나기 때문에 측정이 돼야 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자동화 설비가 너무 빠르면 사람도 조정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노하우도 필요하고 설계도 필요하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거꾸로 그 자체도 솔루션으로 좀 만든 게 있고요. WMS를 비롯한 TMS 이런 부분들 제공이 이제 가능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WCS를 이제 보통들 말씀은 하시는데 저희가 설비를 직접 제조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설비에 단위 컨트롤 시스템을 또 이제 자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SRS, DPS, 팔레타이저 이런 다양한 설비에 대해서 ECS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서부터 WMS랑 연결하는 WCS 그리고 그 주변부를 다 합한 WES까지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좀 재밌는 거는 작업자 생산성 관리나 근태 관리 이런 프로그램들을 모바일 앱 버전까지 개발해서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이 단위 솔루션을 파는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현장이 사람과 기계가 협업해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저희 사실 그룹의 시스템 사업부에서 야심차게 준비를 한 건데요. 뭐냐면 사스 있잖아요. 시스템 제스 서비스. 이게 원래 저희도 하고 있고 현재 지금 오늘자 기준 정도면 70개 이상 정도의 기업이 저희 WMS, TMS를 애저 서비스로 쓰고 있고 그 사용자 중에서는 진짜 대기업도 있고요. 아주 영세한 기업까지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는 너무 수혜하는 입장에서 이것조차도 번거롭다. 이카운트 ERP처럼 그냥 그렇게 쓸 수 있지는 않을까. 왜 35만 개 고객사를 만나다 보니까 다 필요 없고 우리는 수불 관리 아니면 기능을 주면 알아서 어떻게든 해보겠다. 이런 니즈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계정당 한 달에 20만 원에 즉시 도입 가능한 그런 라이트 버전도 출시를 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희 이제 핵심 솔루션으로 근태 관리, 생산성 관리, 키오스크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 키오스크는 제가 조금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희가 현장에 도입해보면, 물론 저희만 공급하는 솔루션은 아닙니다. 다른 데도 구하실 수 있어요. 이거를 실제 효과가 저희가 느낄 때는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기사분이나 우리 피커 작업자나, 이런 키오스크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면 센터 오퍼레이션 관련해서 일단 저희 여기 사례에서는 공박스 입고 확인, 제품 입고 확인, 그다음에 공박스 뺐다 이런 확인증들을 자동으로 출력해서 처리할 수 있게 되고, 물론 전산상의 기록도 남고요. 그다음에 차량 관련해서 보통 기사분들 오시면은 차 대놓고 뭐 인수증이나 여러 가지 이거 서류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들을 한 번에 키오스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를 해서 저희도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지금 몇 개 기업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다른 또 설명 주시는 분들이 설명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단지 이 3D 기반으로 일단 창고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 시스템까지 SaaS에 포함해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설팅 솔루션 부분입니다. 컨설팅도 저희 차별점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보통 물류 컨설팅에서 다 하는 운영 및 배송 네트워크 최적화 이 부분 당연히 이제 하고 있고요. 이제 조금 저희가 그룹이 유닛로드 쪽에 중점을 두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패키징 쪽에 좀 차별화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었죠. CES 융복합 솔루션이라고, 이게 뭐냐면 자동화 도입하기 위해서 현재 물성의 분석부터 어떤 최저간으로 시스템이나 뭐 자동화 이런 도구들, 로봇들이 구성이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컨설팅이 됩니다. 먼저 패키징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는 가장 큰 저희가 패키징 연구소를 가지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인증시험, 뭐 추락, 낙하, 뭐 던지기, 깨보기, 별 꺼먹고, 고열, 고압 시험들을 자체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 네. 사실 오전에 이제 박스 얘기가 여기저기 키워드에 나왔었잖아요. 사실 지금 용기가 되게 핫합니다. 뭐냐면 저희도 물류 로봇,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찝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협업 로봇 AMR 기반의 TTP, 태스크 투 펄슨 형태로 운용되는 로봇이다. 그럼 로봇은 그냥 모바일 베이스잖아요.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 위는 어떻게 생겨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협업 로봇의 상단부의 박스가 특정한 형태로 칸이 갈라져 딱 있다. 그리고 끝이다. 저희도 현장에서 실제 운영을 해봤고 하고 있지만 문제가 다양하게 생겨요. 피킹되는 물량이 주문별로 칸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물론 디바이더를 써서 약간 움직일 수 있다고는 하지만 항상 물류가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예외적인 게 생겨요. 네. 저는 화장품 물류센터인데 화주사께서 프로모션을 위해서 사발면을 팔아요. 실제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SCM에서 마케팅에서 결정했겠죠. 3+1 이런 행사를 건 거예요. 그러면 이걸 피킹하도록 시스템은 돼 있는데 사발면이 8개, 10몇 개가 나와요. 그럼 어떡하죠? 로봇이 피킹하러 왔어. 넣어가지고 보내야 돼요. 통은 정해져 있어요. 이 상황에서 저희는 어떡합니까? 그럼 사람은 어떻게 했냐? 사람은 쇼핑백이나 비닐봉지를 수동 카트에다가 옆에 갈고리를 붙여가지고 매달든지,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런 유연성으로 해결을 했어요. 근데 로봇은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큰 설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닛로드, 그 다음에 내려오면 박스. 이 물성과 작업 특성에 맞는 박스가 크기는 어때야 되고, 재질은 어떻게 해야 되고, 예외 상황은 어떻게 처리할 거고, 특히 요즘에
화재라든지 무서운 사건들도 많죠. 그러면 우리 물류센터에 저희도 보관하고 있는 게 2차 전지가 있어요. 네. 물류센터가 큰 센터가 지하부터 위에 4층까지인데 전부 다 2차 전지만 들어있어요. 우리 회사 얼마나 무섭겠어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패키징을 해야 되지? 실제로 저희가 아는 국내 가장 대표적인 기업의 전 세계 2차 전지 이송 전용 용기를 저희가 개발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회수 보냈다가 돌아올 때는 얘 용적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그 다음에 물류를 우리는 수송 비용 줄이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저도 원래 물류 컨설턴트 출신이에요. 그것만 분석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경험이 하나 있어요. 박스 안에 물건이 2개 들어가 있다고 정해져 있는 거. 우리는 그 부분을 누구도 바꾸리라고 생각을 안 하죠. 왜? 정해진 거니까. 근데 들여다봤어요. 설계를 바꾸니까 2개가 아니라 저 박스에 3개가 들어가네? 그러면 용적률 얼마 개선되죠? 대략 30%죠? 수송비용 30% 줄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별화된 컨설팅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엔지니어링 컨설팅인데요. 이 부분도 또 다른 솔루션 설명 주실 기업에서 포함된, 제 자료를 보니까 좀 포함이 돼 있어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안쪽 내용은 사실 조금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이 자동화 관련해서 컨설팅하는 부분에서는 기존의 이제 메이저 기업들, 그분들 훌륭한데 이제 보통은 물류 컨설턴트의 자문을 받거나 협업을 하거나 요즘은 직접 채용하시고 별도 팀을 꾸리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거를 넘어서 물류 현장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룹의 한국 로지스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이 9천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실제 물류 서비스, 우리 보통 3PL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현장들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을 위해서 노력했던 노하우들을 같이 담아서 as is to be 설계까지 하고 뒤에 RFP 작성 단계까지 서포트하는 그 풀 스펙트럼에 대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사실 좋은 것들도 많고 고민도 많이 하고 대안들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좀 같이 고민은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첫 번째는 다 공통 고민인데요. 그래 다 좋은데 이게 실제 돌아가? 그래서 실제 효익이 나나? ROI 보통 보면은 로봇 솔루션이나 자동화 솔루션 제안할 때 3년 정도 보통 말씀을 드려요. 근데 맞아요. 설계에 따르면 맞아요. 거짓말을 하진 않죠. 근데 현장에서 상황이 변하잖아요. 실제로 해외에 도입 사례도 자세히 뜯어보면 실제 ROI를 경험 기반에서 언론이라든지 어디다 공개할 때는 보통 1년 정도 지나고 그 기준점으로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그럼 1년은 안정화 기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투자 부담. 이거 대규모 투자인데 돈이 어디서 나서? 자본 조달할 방법은 없을까? 할부는 되나? 네, 여기에 대응되는 비즈니스 선진국부터 해서 우리나라까지 지금 로봇 렌탈, 설비 렌탈 이런 서비스가 대응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좀 더 확대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동화 왜 합니까? 사람이 편하자고 하잖아요. 로봇은 뭡니까? 노동력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인데? 저 자동화가 들어와서 인간이 불편해지거나 더 힘들어지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 현장에 작업장에 가보면 설비나 로봇이 들어오면 사람이 힘들어지는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죠. 그 부분들은 어떻게 누가 조정을 해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아마존 로봇 엄청 도입했잖아요. 몇십만 대 이상. 근데 그들의 프로그램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로봇을 지식을 가지고 유지 보수를 하고 어느 정도는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의 전환을 유도하고 그 과정을 마치면 급여를 인상해 줍니다. 고부가가치화하고 같이 적응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 우리도 그런 거를 고민해야 된다. 시간이 너무 많이 좀 없어서 그 다음에 요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술이 진짜 발전이 끝난 것이냐. 물론 무한히 발전하겠지만 지금 내가 적용을 목표로 하는 기간 내에 이게 안정화된 기술인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물류는 어쨌건 지능을 기반으로 한 유연한 대응이 중요한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AI 이런 게 필요하죠. 그냥 통으로 얘기하면 AI. 근데 이게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다는, 누구든 아시겠지만. 근데 현장의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나요? 배차, 수송 이력, 물류인들이니까, 물론 화주사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열어보면 이런 데이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배송이 완료됐는데 전부 11시 59분이에요. 이런 데이터들. 피킹 했는데 토탈 피킹 해가지고 나온 시간,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그래요. 그러면 내 토탈 피킹 중에 발생했던 이벤트, 개별의 소요 시간, 이거에 진실된 데이터는 어디서 누가 알죠? 모르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준비하고 데이터를 누적시키고 자동화 설비를 넣고 아니면 이 고민을 가지고 이런 순서를 같이 가더라도 그런 장치를 보완해서 같이 넣어야 실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비즈니스 측면에서는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시스템 인테그레이터를 조금 넘어서는 시스템 인텔리그레이터입니다. 그냥 통합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지식, 지능, 노하우를 어떻게든 녹여가지고 설비 설계에 시스템 설계에 반영하는 그 기능으로서의 서비스 제공자 또는 그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로보틱스 애저 서비스 그것까지 다 담겨서 라스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지금도 사업 시행하고 있죠. 우리 오전에도 존경하는 LG CNS의 영창국 상무님이 말씀 주셨지만 네, 가능해요. 근데 뭐냐면 일반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조금 더 뭔가가 필요하다. 네, 준비가 된 기업은 지금도 당연히 가능하고 유익하다라는 거고요. 이게 다 되면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될 거다. 네, 라스가 문제가 아니라 로지스틱스 애저 서비스. 물류 한 단위에 얼마 끝. 네. 나는 그냥 쓸 뿐. 실제 그럼 이런 회사가 있느냐? 있습니다. 네. 우리 물류하는 입장에서 따지면 아니라고 우길 수도 있지만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일본의 통신사인 소프트뱅크도 소프트뱅크 로지스틱스라는 물류회사를 만들어서 라스 기반의 종량제 풀필먼트 서비스 사업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미. 네. 이 부분으로 우리는 다가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 솔루션이나 사업 내용 설명도 드렸지만 지금까지 인더스트리 4.0에 따른 로지스틱스 4.0을 대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지금의 고민은 뭐고 지금 뭔가 도입이든 솔루션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어디에 포커스를 두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많이 부족하지만 아는 부분들 같이 한번 공유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